김대중 정부에서 북핵 위기 그리고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17대 국회를 거쳐서 민선 5기, 6기 연속으로 고양시의 행정을 이끌고 계신 최성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최성 후보님 이렇게 이제 프로필 이렇게 보면 정치를 상당히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인지도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오래 하셨는데. 아니 뭐 좀 띄워주시는 프로그램이라더니 시작부터 이렇게. 아니 이렇게 좀 해주고 띄워주시려고. 예. 네. 언제 정치권에 처음 입문하셨어요? 네, 정치권 입문의 계기는 제 생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17대 국회의원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출마했을 때고요. 왜 제가 그때를 정치적인 입문으로 표현하냐면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또 청와대 행정관으로 역할을 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저는 원래 통일 전문가였고 또 교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만나서 이분을 어떻든 통일의 또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내고 사실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나이브했냐면 정치외교학과는 나왔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번 떨어지시고 영국에서 오셔서 그때 하도 그분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야 이거 좀 젊은 똑똑한 박사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독일로 아주 좋은 조건의 유학을 떠날 기회였는데 거기를 포기하고 아태재단에 합류했을 때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복귀할 것을 전혀 생각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 가까운 분들은 그거를 안 믿는 그런 나이브한 친구가 어딨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저는 통일 문제 전문가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의 지도자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태재단에 합류했는데 그분이 정계복귀를 해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청와대까지 세월은 제 나름대로의 학자적 전문성을 국정에 반영했던 시기고 정치에 입문의 시기는 저는 17대 국회의원 입성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98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셨는데 이런 것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신 건 모두가 그냥 그 국민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들어간 거지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 들어간 건 아니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태평화재단에 94년도에 참여하셨는데 아니면 92년이나 93년쯤에 김대중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는 안 믿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94년쯤이면 다들 복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때도 순진하게 아니죠.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 은퇴를 하시고 영국에 계시다가 오셨을 때 거기에 아태재단 창립을 할 때는 이분이 정계 복귀를 안 하실 걸로 알고 참여했지만 아태재단이 창립된 이후에 1, 2년이 지난 이후에는 행보 자체도 간단치 않으셨고 또 실제 나중에 후보가 되셨을 때는 제가 김대중 후보의 안보 보좌역이었고 TV 토론 대책의 총 책임자를 맡았기 때문에 그분이 정권 교체를 하는 데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요, 알겠습니다. 저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제가 92년 대선 때 그때 공보팀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박우섭 선배가 공보팀장이었고 그때 김한정 의원이 비서실 차장이었어요. 그랬죠. 그때 일을 했는데 어쨌든 정말 떨어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계은퇴 선언하고 영국 가셨을 때 분위기가요. 그렇게 DJ를 정말 안 좋게 보도하던 언론들이 전부 민족의 영웅으로 막 그렇게 하고서 정계은퇴에 도장을 꽉 찍고 다시는 정치하지 말라는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태재단이 세워질 때 소수는 그런 어떤 정계 복귀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도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3번, 4번 낙선하시고 정계 은퇴를 하신 다음에 아태재단으로 복귀할 때 그분의 원칙은 일단은 정치권에 있는 가신 그룹들 이런 분들은 아태재단에 참여를 일단 유보하고 순수한 학자 박사들로 꾸리겠다고 해서 초창기 멤버들은 대부분의 젊은 박사들로 꾸려졌고요. 아마도 제가 정치적인 어떤 미래 또는 배지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참여했던 외부의 전문가 그룹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인물 탐구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선 내가 대권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 결심을 왜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제가 1월 5일 날 선언을 하니까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예. 뭐야 최성희. 예. 뭐 삼선 시장 정도나 잘하면 뭐 도지사 정도나 도전할지를 몰랐는데 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느냐 해서 당황해하고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또 못마땅해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아무튼 언젠가는 최성희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고 경력 자체가 청와대 또 국회의원 시장 또 뭐 학교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좀 많이 개인적으로 들어왔는데 주변의 분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제가 시장을 하면서 여의도를 안 갔어요. 거의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그다음에 제가 광주 출신이지만 광주를 자주 안 갔어요. 왜? 시장은 시정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여의도 정치권에 끼웃거리고 고향인 광주에 가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들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럽게 보지만 제가 한번 대권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작심을 한 건 사실은 재선 고양시장에 당선됐을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재선 시장이 되고 또 그때 거명됐던 여러 여야 간의 후보들을 이렇게 뭐 누구를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분들이 북핵 위기,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 세월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제 눈에 비친 적어도 대통령의 자격 위상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경륜과 준비된 역량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 양이 안 차다 보니까 이번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지만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분들하고 멋진 경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됐었고요. 이번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결심했던 건 촛불정국이 진행되고 광화문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쟁 후보들이 나오고 반기문 카드 또 뭐 삼지대론이 나오면서 이 촛불 민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청렴성과 또 정의로움 그리고 준비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에게는 안 보였어요. 그게 당신이 적임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거명되고 있는 많은 여야 후보들이 이 촛불 민심과 시대 정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준비된 역량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청렴성과 또 비전과 철학을 함께 검증한다면 뭐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저의 도전이겠다 해서 연말에 결심하고 1월 5일 날 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노래가 생각나요. 아이돌 그룹의 노래인데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 노래가 생각나요. 눈에 대통령감 눈에 들어온 건 없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지도나 이런 것도 가장 낮게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경기도지사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목표가 아니고 다음 경기도지사 선거가 목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들었죠. 많이 가까운 분들에게도 심지어는 제 아내로부터도 결심하고 나서 당신의 진짜 이 진이가 뭐냐. 우리 딸도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열심히 도와주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놀라시겠지만 제가 올인했던 선거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율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모두가 김대중 불가론을 외칠 때 제가 안보보좌역 TV토론 팀장으로서 다 떠났어요. 저랑 가까운 분들이. 20억 플러스 알파 수수설이 나올 때 지금 이름을 언급하면 알만한 장관 출신 분들이 다 떠나시더라고. 좀 언급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건 이제 왜냐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얘기할게요. 김대중 절대 불가론 유시민 전 장관 얘기도 하고 그랬죠. 아니, 그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또 유시민 장관. 아니, 그분은 그때 장관이 아니셨으니까.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주장 했었다. 평론가로서. 그때 제가 TV 토론을 총책임 맡았고, 그러면서,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룩했고요. 그 일승을 포함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제가 출마할 때는
제가 고향이 광주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래도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은 아니어도 한 20인방까지는 들어갈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제가 광주를 포기하고 단 한 명의 연고가 없는 고양시에 출마했을 때 많은 고양 시민이 저한테 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너를 누가 아느냐. 그때 그랬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지를 호소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학연 지연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다 해서 경선 본선 이겼는데 제가 올인한 선거의 총 전적이 8승 1패입니다. 18대 총선 낙선 네. 하나. 그때 한번. 예. 그때는 왜 졌느냐. 100명한테 물으면 다 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론에 자만했었어요. 이건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나오는 것이 우리 작가님 예비경선 5천만 원에 본선까지 하면 3억 5천에 4억을 냅니다. 제 총 재산이 그거 겨우 넘는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인지도 높이려고 무슨 여기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이 많으신가? 그래서 저는 TV 토론을 앞으로 한 10여 차례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좀 아쉬운 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선언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이 첫 정말 비중 있는 팟캐스터 출연이 첫 번째예요. 근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에서 너무했죠. 당에서 구정 전에 좋은 후보들 있으면 나오면 인지도 제고와 토론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고 해서 사실 거기에 제가 혹해서 결심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당 지도부나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후보님 이 촛불 전국이 엄중한데 무슨 TV 토론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어보니까 이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당신들은 아주 무슨 연예 프로그램까지 나가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런 기회를 안 주고 4명의 후보끼리 만나는 자리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곧 진행이 될 거죠. 한 말씀 올릴게요. 비록 1.1%지만 8승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본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이루어지면 일단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광주 경선에서 제끼고 2위로 등극하고 최성 돌풍을 일으켜서 끝내는 더불어민주당의 알겠습니다. 개봉 박두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 말씀하신 거니까 토론에 굉장히 자신감을 느끼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외모 되세요. 그리고 목소리 되세요. 아주 오디오 비디오 다 훌륭하십니다. 역시 이렇게 띄워주시는구만. 아니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에서 초중고 다 나오셨기 때문에 또 광주 첫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호남 후보에서 또 광주, 호남 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주도했던 호남 민심이 야 그래도 호남에도 한 놈 키워줘야 될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DJ 정신을 계승한다면 최성과 같은 이런 친구들도 좀 파이팅 있게 해주자 말이야. 이걸 기대합니다. 어디서 안 불러주셔갖고 자꾸 말 못해가지고 지금 기회가 오면 계속 말씀하시려고. 오늘 기회를 많이 드리고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일를게요. 수차례에 걸쳐서 당 공식 팟캐에서 후보님들을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반대하셨어요. 왜요?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왜냐면 후보 등록이 다 안 끝나긴 했어요. 결정되면 이제 한다고? 저는 그냥 한 분 했을 때 부르자. 또 한 번 하면 또 부르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이렇게 처음으로 제일 유력하니까 아마 초대했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다에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후보님이라 불러야지. 이제 후보님이니까. 최종 후보님께서 방금 토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략교육위원장님. 토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선관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토론 분과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각 캠프 얘기를 듣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많이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그런데 이게 생각합니다. 그냥 민주당에서 어떤 당내 행사로 치러지면 많은 국민들이 못 보지 않습니까? 지상파하고 또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건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나중에도 논의가 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것이 대세론과 자만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후보든 정당이든 자만하고 오만하면
철퇴를 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합치면 50%가 넘고 이러니까 은연중에 촛불 정국 지나고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냥 엄벙덤벙 이렇게 검증 없이 가야지 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저 최성 후보가 얼마나 청렴한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촛불 민심을 실현시킬 건가 그리고 지금 이 공정과 정의와 평화에 갈구하고 있는 이 광장의 민의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변할까 하는가로요. 치열하게 처절하게 토론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집권이 되는 것이지 마치 지금 먼저 샴페인 터뜨리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샴페인 터뜨리고 있구나. 어디 가봐라.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온 국민이 원하는 이 개혁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치열한 후보 간 토론, 국민적 검증, 후보 간끼리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미 후보 간에 얼마나 치졸한 검증되지 않는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뭐 처음부터 당 중심 선거를 치르겠다고 그 대표께서 하셨는데요. 당연히 당에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내놓는 분이 돼야 되니까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할 거고 치열한 경쟁을 활발하게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만하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아니 근데요 지금 안타까운 게 최성 후보님이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게 비디오가 안 나가서 저품어져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안 될까봐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것은요. 이제 조만간 어차피 공중파를 포함한 TV 토론이 되니까 요즘에 제가 인지도가 낮잖아요. 그리고 뭐 4명이 나오는 장소에도 저만 빼놓고 이렇게 화면이 잡혀요. 근데 저는 얼마나 사람이 긍정적이냐면 좋다. 오히려 어차피 노출 안 되면 모르고 있던 후보가 사자 토론 나왔을 때 야 듣보잡인데 최성 어떤 후보보다도 준비됐고 비전 있고 경력과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폭발성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크호스로 급부상. 당연하죠. 네. 오늘 최성 후보님하고 시간이 90분 약속돼 있는데 오프닝 토크로 20분이 흘러갔습니다. 오프닝 토크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본격적인 인물 탐구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본인께서 이제 가족 얘기 슬쩍 하셨는데 기타금 문제도 있고 그 아내분하고 뭐 자녀분들이 분명히 반대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심을 한 이후에, 이제, 저희 친형님이,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의 지역위원장인 최진 위원장님이세요. 우리 형님께조차도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 아내에게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워낙 이게 큰 결정이고, 그리고 나서, 뭐, 항상 또 제가 결심하고 오면 이게 통보식이니까 받아줬으려니 하는데, 출사표 던지냐 한 보름 이상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마음이 동하지 않다가 제가 한 밤 1시쯤 제 침대에서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같은 이야기로 호소를 했죠. 여보 내가 인생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는데 이런 결심을 할 때 그냥 뭐 약간의 인지도 올리고 또 허경영처럼 그냥 뭐 이렇게 돈키호테식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다. 김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국회 또 시장 그리고 촛불광장에서 내가 어떤 특정 지지층에게 그때그때의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쟁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위기 그리고 정말로 분노의 끝을 달려서 절망 속에서 자살까지 꿈꾸고 있는 이분들의 희망을 일구어주고 또 가장 지금 관심은 정권교체인데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떨어졌던 선거 100명한테 물었어요. 다 된대요. 그때 떨어졌어요. 오히려 상대방 후보가 당선될 걸로 알고 프랭카드까지 걸었던 선거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던 거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 올리면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뭔가 의미 있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선의 돌풍이 이루어지고 저에게 나라를 운영할 기회를 준다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를 얍삭하게 뭐 삼선 기대하고 도지사 기대하고 뭐하게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도전을 하면서 그럴 선택이 없는 거죠. 저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정치한 사람이 그 정도 계산을 않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가족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했지만 지금은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저의 깊은 뜻 그리고 눈물 어린 호소 저의 비장함을 알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의 진심 어린 동의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 고등학생 둘째를 앉혀놓고 아빠가 강서구에 선거하러 가야 되는데 네가 전학 가기 싫으면 내가 가자는 얘기는 안 한다. 근데 그때 제 생각으로 제가 강서에 갑자기 갔는데 분명히 이제 상대방 쪽에서 저 자식은 강남 살다가 여기 왔다가 떨어지면 갈 거다 하는데 만약에 저희 애가 강남에서 계속 학교 다니면 그렇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아빠 선거 나가야 되니까 네가 전학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저로서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걔가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는지 그냥 전학하겠다고 쉽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니까 사모님이 감동해서 선뜻 5천만 원 내주신 거군요. 아니요, 그건 그 전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내는 건 내고 등록했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다기보다는 처음 공개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저하고 저만 아는 얘기예요. 우리 딸도 몰라요. 네. 아주 최근이죠. 그러니까 선언하고 보름이 지난 거니까 새벽 1시쯤에 몸을 뒤척이고 있는 아내한테 손을 잡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왜 나왔는가를 절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줬는데 중요한 건 그리고 다음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전에 많은 문자를 보냈죠. 이해를 동의를 구하는 걸. 근데 한 번도 답을 안 해줬던 저가 여보 나는 나의 시각으로만 당신과 세상을 본 것 같아. 당신이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했던 부분을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해. 뭐 이제 이런 마음은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나오네. 너무 감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래도 마음속에는 왜 저에 대한 불안함 있는데 하나 이제 저와 가족들이 믿는 건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또 아까 걸어왔던 길들이 막 무모해서 사업을 망하고 뭐 떨어지고 막 이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뭔가 깊은 그런 고민과 고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주는 게 고맙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좀 촉촉해지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하시고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사모님께서 그 조그마한 냉면집을 또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고생시키고 이제 또 살만하니까 또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작가님 스토커 그 아는 분 별로 없는데 냉면집 거 맞죠? 이 대목에서 좀 이렇게 우리 최민희 전우 떨어지셨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왜 다른 여기 나오려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는 뭐 국회의원 떨어진 전직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줍지 않게 조언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교육자 부모님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거목을 만나서 아주 평범한 촌놈이 그래도 청와대까지 국회까지 구경하고 재선 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울보시장이라는 별명을 얻고 오늘 감히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대세론에 한참 가는 문재인 후보하고 제가 맞짱 뜨겠냐고 나왔던 이 결정적인 계기는 낙선 때 경험입니다, 원님. 그 전에 청와대에서 바라본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봤던 세상은 전혀 제가 바라본 세상이 아니었고요. 낙선이 돼서 광주의 모텔에서 자고 또 제가 그토록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소주잔 기울이고 우리 마누라 냉면집 할 때 찌라시도 뿌려보고 저는 기획사 차려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정치자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1년 만에 쫄딱 망해먹고. 네. 그 다음에 오늘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전직 보좌관하고 같이 월급도 안 주면서 정말 컵라면 끓여먹던 이 경험이 그리고 나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나든 물론 우리 작은 누님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어머님을 만나든 틈만 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그 1년 6개월밖에 저는 그리고 바로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은 한 4년 동안은 은근슬쩍 한 번씩 매기고 있어요. 저 지금 2패째예요. 의문의 2패. 그 고통의 깊이와 시간은 조금 길수록 좋아요. 저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것의 깊은 심연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바라본 세상, 저의 정치관, 저를 옛날 바라봤던 세상에 왜 저러지? 바뀌었는데? 뭐 이런 분들은 그 1년 6개월의 경험이 정말 크고 우리 금태섭 의원님도 입성은 하셨지만 이분 쓰라린 과거가 있어요. 쓰라린 과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아니 제가 금수저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최성 누구인가 인물 탐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입니다. 내 손으로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전화 1811-1000 인터넷 주소 민주2017.kr로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강력한 대선 후보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모집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역선택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시면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최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초중고를 모두 광주에서 이제 졸업하셨어요.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고등학생이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직접 시위를 보거나 하셨어요? 네, 그럼요. 한번 그러니까 제가 독특해요. 대학 때도 운동권 출신이 아닌데요. 운동권 출신들보다 데모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거 독특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양심적 소시민 어떻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제가 친했던 친구는 의식화됐던 친구예요. 걔는 나중에 끌려가서 아주 혹되게 고문당하고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좀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은 아주 절친이 있는데 그 녀석하고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이 전남 도청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독특한 우리 아버님이 좀 그러셨어요. 교육자셔. 그러니까 천안문 사건이 나면 천안문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 거기를 제가 가요. 북한만 해서 제가 한 30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꼭 그 숨결을 느끼고 거기서 제 나름대로 누구의 시각이 NL의 시각, PD의 시각 또 무슨 이런 시각이 아니라 저 최성의 시각을 아무튼 그렇게 살아왔고 이번 선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재명 따라가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가 제일 듣기 싫고 안 해온 건 누구 따라하는 것. 고향 시정을 보시든 국회의원 제가 했던 걸 보든 청와대 때를 보든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가 누구를 따라하나. 오히려 흐름이 그리 가면 저는 그 길로 안 가요. 조금이라도 달리해서. 그게 저는 저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 항쟁 때 직접 또 시위도 하셨군요. 물론이죠. 네. 그렇다고 무슨 제가 무장 항쟁을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의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두렵지 않았었어요? 그 공수부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총알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지적 호기심이었고 만약에 내가 정말 거기에 투쟁 본부에 참여했더라면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 고등학교 2학년에 지적 호기심이 가득 찬 그런 평범한 학생 이랬던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제가 고대 정외과로 오고 우리 저랑 가까운 친구이고 시험 볼 때면 저한테 좀 보여달라고 했던 우리 허인회 동지가 정외과 8위 동기기도 하고 이인영 우리 1년 후배인
총학생회장이 또 외치면 열심히 또, 맨 앞에서는 안 섰어요. 왜냐면 맨 앞에는 좀 겁나더라고요. 아무튼, 너댓 저랑 아주 비슷하죠. 아, 맨 앞에 저는 섰는데요. 네.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 아내분도 잠깐 아까 얘기했었는데, 아내분은 호남 출신이라고. 네네네. 전주댁이죠. 네, 어떻게 근데 만나게 됐어요? 네, 참, 네, 그냥 5월 5일이 고대 개교 기념일이에요. 예. 근데 보기하고 달리 제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축제 파트너도 없이, 광주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아니 그냥 되게 인기가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잘 말하자면 좀 천한 말로 하면 잘 꼬실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저희가 아니, 그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따르는 후배들은 많았는데 이성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제 버스 건너편에서 아리따운 여성이 그때는 고속버스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면 한 4시간 걸렸어요. 예. 4시간 내내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성은 정말 의식화가 돼 있을 거다. 이제 판단에 뭐 운동권이거나 그에 준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결국은 아니 그거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운동권이겠구나. 의식화가 됐겠구나. 아니 그래서 작업을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뭐냐면 그러니까 의식화된 여성을 꿈꾸어 왔어요. 그러니까 꼭 운동권은 아니더라도 제 자신이 끊임없이 그런 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게 그래가지고 그날 꼬셔서 성공했어요. 그 성공은 또 뭐예요? 어려운 과정이었으니까. 근데 딱 고대 축제를 이제 그 다음 날 고대 갔는데 첫 번째 제가 물은 아내한테 질문이 골 때리는 거예요. 운동권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네. 근데 그때 혹시 은숙 씨 마르크스에 대해서 좀 아세요? 칼 막스에 대해서 아냐고. 이걸 아니 물은 거예요. 인기가 없으실만 하네요. 그렇죠. 인기 없을만 하네요. 그리고 저는 완전 지금 깬 게 4시간 동안 열심히 이제 그 신문을 보시는 여성이라 그래서 나중에 반전이 그게 스포츠 신문이었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운동권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 그 칼 막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던가요? 뭐 알기는 아는데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데이트였어요? 그렇죠. 아. 네. 야, 근데 용기 있으시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때는 이거 설명이 필요해. 그때는요. 제가 사귀었던 남자는 저한테 이걸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뭐뭐 씨 그래서 왜요? 네. 미제국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차였죠, 그 남자. 물론이죠. 아니, 근데 제가 말한 용기는 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래도 버스에서 갑자기 탁 가가지고. 다 그래요. 아, 이 그래요? 작가님이 용기가 없는 거야.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오더라고. 어머, 저 왕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주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도가 나가봐야 뭐가 나갔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 5명의 제 여자친구들 다 만났어요. 이성 여자친구가 아니라요. 다 이제 고대니까 우리 이제. 이거 5명의 그냥 클래스메이트. 네, 클래스메이트를 만나가지고. 아마 오해할 뻔했어요. 이제 이를테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다 생각을 하면 제가 그냥 비장하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집 앞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해요. 미안한데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 오늘로 이건 뭔 우리 시츄에이션이야? 관계를 정리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야, 너 미쳤냐? 너랑 나랑 정리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아내가 된 그 친구랑 첫 손을 잡고 키스하고 결혼까지 꼴이란 대한민국의 유일한 순정남 최성.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최성을 기억 좀 해주십시오. 천연 논리적으로. 근데 그냥 어떻게든 인지도를 좀 높여야 되니까. 네. 대학교 때 그쪽으로 굉장히 순진했다는 걸 이제 어필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사회활동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아까 우리 초반에 모두 토크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DJ. 네. DJ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참, 아무튼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안 뵀다면 저는 지금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거나 조금 잘 됐으면 연구교수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평범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이제, 정계 은퇴를 하시고 지금의 이제 남궁진
그러니까 이 전 이제 장관님 그리고 박정화 목사님 두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은퇴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이제 이 뭐 측근 그 한신대 교수 하셨던.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좀 전국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가면 통일 관련 연구소를 만들고 싶은데 젊은 박사 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제 이제 이력서를 줬더니 바로 오케이를 그때도 제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잘 나갔었어요. 그때 통일 문제 쪽에 좀 젊은 학자로서 이렇게 막 이종석 장관 통일부 장관님이랑 같이 이제 한참 할 때여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일산에 이제 이 모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딱 앉자마자 이분이 이제 인터뷰죠. 면접이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 딱 앉자마자 최 박사는 내 통일 방안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나는 당돌했던 것 같아요. 뭐 주저없이 총론은 있으신데 강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절대 붕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당선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히 도발적인 이야기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태재단을 사실 제가 창립하다시피 했고 그때 4년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4년은 대통령께서 마지막 정계복귀 한 1년 후보로 나온 1년 외에는 한 3년은 모든 정치권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권노갑 고문, 하나갑 대표, 정동영 장관, 천정배 장관 지금 아주 내노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분들조차도 아태재단에 계시는 김대중 이사장님을 한번 뵈려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고 이렇게 됐을 때요. 그 3년 동안 저는 매일 독대하다시피 하고 햇볕 정책 위반 3단계 통일 방안 그리고 그분의 모든 철학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강론이 없다 3단계 통일 방안 이 얘기를 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제가 92년에 그때 공보팀에 이제 그 팀원으로서 인터뷰도 하고 뭐 연설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때도 어떤 교수도 DJ한테 반론을 잘 못했어요. 못했고 이렇게 그 당시에도 분위기가 남북관계 그럼 DJ가 1인자예요. 정치인이 아니라 1인자고 그리고 특히 그분의 4대 강국 보장론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그거를 깰 만한 론은 안 나왔죠. 지금도. 우리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린 게 후보 시절만이 아니라 청와대 가서도 제가 외교안보 쪽으로는 유일하게 들어갔어요. 임동원 수석 외에는 보고를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좀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문고리 3인방에 해당되는 그런 뭐 이렇게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한테 모든 보고서를 주던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최 박사 이런 보고를 올려도 돼? 그 내용이 어떻게 살벌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연세대에서 강연을 하신다. 또 어디 가서 TV 토론을 하고 나면은요. 제가 2페이지 3페이지 쓰면 앞에 1페이지는 칭찬이에요. 그 다음 2페이지는 그만 좀 자랑하셔라. 그 진정성 있게 호소해라. 그래서 그때 TV 토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대중 대통령 워딩이 뭡니까 항상 예수님, 부처님, 김구 선생님, 하버드 이것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알았다 똑똑한 김대중 대통령 알았단 말이야. 그만 좀 해라. TV 토론 컨셉이 뭐였냐면 제가 그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대통령님 감옥에 계실 때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며 공포에 떨던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머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했던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를 하셔야지 너무 예수님 타령이나 이런 건 그만하시고 특히나 하버드 이야기는 짜증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국회의원인 그때 총회봤던 한 여성 국회의원님이 계셨는데 하도 내가 TV 통을 내가 책임자니까 아니 누구 의원님 아니 하버드 이야기 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체 분야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아까 우리 작가님이 계속 이게 좀 약간
그런 의도는 아니셨지만 저를 띄울 의도셨지만 약간 시니컬한 표정으로 그 인지도로 어떻게 돌파할 거냐 내가 여기에 좀 공격적으로 답변 드리면 이명박 후보 인지도 지지도 높을 때 몇 프로였어요? 모르겠어요. 박근혜 후보 지지도 높을 때 몇 프로였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반기문 총장이 유력 후보 나올 때 제일 인지도 높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이 외교부 장관일 때 제가 국회의원이었어요. 3년 동안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 있어요. 인터뷰에. 저 양반 절대 못 나온다. 나와서도 안 되고 못 나온다. 그걸 내가 끝까지 해서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지지가 좀 나한테 옮겨올 줄 알았어요. 내가 외교안보 전문가라. 그게 안희정 후보한테 다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후보님, 우리 이 작가의 그 시니컬한 태도가 이 작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매력 포인트라. 네. 아니 근데 모두에게 그래요. 아니 그러나 제가 시니컬하다고 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시니컬 해주세요. 네, 제가 계속 띄우려고 하는 건데 한 번 더 그러면 최성 시장을 띄워드리면 아까 DJ 앞에서 북한 정권이 DJ 집권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 거 지금이야 모든 기록이 다 오픈돼서 그랬다는 게 입증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표정이 아주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주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북한 정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소신 있게 행보를 하셔라. 이 말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후보나 우리 당에 있는 후보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최성 후보님 말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역시 DJ는 훌륭한 지도자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위에 SM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면 하면 다 쫓아내버렸는데 DJ는 그런 걸 다 그때요. 받아들였어요. 예. 그때 한참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셨을 때네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정책 참모 모임이 있었는데 최장직 교수님이 이제 제가 고대에 이제 은사님은 아니지만 아주 가깝게 모시는 멘토로 모셨는데 최장직 교수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최 박사. 저는 그때는 이제 최 박사로 많이 통했어요. 아니 우리 김대중 대통령 좀 많이 좀 경청을 좀 하시라고 해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나는 그것도 좀 당돌한 이야기였어요. 놀라운 거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서 너무도 많은 분들한테 그 뒤로도 많은 대권 후보들한테 얼마나 많은 자문을 제가 했겠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100가지를 하면 80가지가 반영이 돼요. 놀라울 정도로 다 수첩에 메모하시고 자식 버린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다 메모해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하는데 내가 만난 너무도 여러분이 잘하시는 대권을 꿈꿨던 분들한테 아니 선배님 의원님 대권 꿈꾸지 않아요?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야 최 의원 너무 좋은 의견인데 하나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김대중 대통령만큼 경청하고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경청이다 소통이다는 게 그냥 테크니컬하 그래요 예 뭐 가십거리로 재밌게 이게 소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결국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 그리고 TV 토론 책임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DJ 주위에 있었던 가신들이 DJ 너무 똑똑하니까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 책임자로 임명되셨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데 내가 가서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 이런 것. 근데 이제요 그때 TV 토론의 최종 모임이 있었고 또 마지막 TV 토론이 아닌 중요한 전략 회의를 할 때 모였던 모임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예. 뭐 이종찬 원장님 뭐 등등인데 거기에 이제 저는 참여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놀라운 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다 알고 있고 사실 젊은 제가 봐도 조금 한심해 보이는 조언이 있는데 끝까지 주옥 같은 한마디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시고 때로는 내가 봐도 저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것을 정말 아주 메모하시면서 경청해주는 이게 밖으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 모습하고 안으로 본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만난 많은 정치인들은
겉으로 대단히 열심히 듣는 것 같아 보이고 아주 친근감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알량한 자기의 작은 지식 또 몇 가지 편견에 필요하면 붙이고 아니면 말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왜냐? 최성이 됐던 문재인 후보가 됐던 안희정 후보가 됐던 이재명 후보가 됐던 예.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이 정권교체를 이룩해내기 위해서는 집단지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또 촛불 민심 속에 있는 지금 대통령 후보보다도 더 뛰어난 시민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눈빛, 표정, 그다음에 SNS의 어떤 독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이런 이 리더십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DJ 밑에서 많이 배우셨겠네요. 자, 그러면 최성 스페셜 시간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 그냥 한 가지만 질문하고 1부 마칠게요. 계속해서 DJ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본인 자랑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 대표단에 계셨다고. 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우리 청취자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 외교안보 수석실 내 통일 담당 제가 국장이었고요. 외부에서 들어간 건 제가 유일했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 대표를 할 때 당시 양영식 통일부 차관이 회담 대표였는데 저는 청와대 출신으로 전략 담당 보좌 역을 맡아서 7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을 할 때 6차까지도 무산될 뻔했을 때 7차례 가서 회담 대표를 제가 전략적으로 코치해주고 청와대와 회담 대표 간의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을 해서 정말 7차 마지막 사인하기 전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결론은 최성이 없었으면 남북 정상회담 불가능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주 중요한. 근데 이제 저는 참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평범한 시골 촌놈이 청와대에서도 일하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여하고 어떻든 북한의 평양 금강산 개성을 20-30번 가고 또 이런 것들이 비단 저의 노력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그 운도 많이 따랐다고 봐요. 네. DJ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거는 항상 그런 분들 보면은 두 분 다 그러시지만 부러운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셜 오늘 시간 최성 1부 여기서 마치고요.